네, 이 삼성페이가 아주 멋지게 작동하는 그림을 같이 보셨는데요. 오형규 의원 모시고 오늘 통계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오세요? 제가 좀 바빴습니다. 근데 이 통계 요즘 나오는 거 하도 황당한 게 많아가지고 예.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뭐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사흘 전에 보도됐죠. 이 대졸 초임 290만 1,000원. 그 1년에 290만 9,000원. 그럼 연간 한 3,5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죠. 예. 이게 말이 되냐? 사실 우리 논설위원실이 그날 기사를 보고를 쭉 아침에 받으면서 논설위원들이 아주 화를 버럭 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어떻게 조사된 거예요, 이게? 네, 이게 경영자 총협회에서 조사를 경청에서, 했습니다. 예, 예. 우리 흔히 경청이라고 하는. 예.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일단 그림부터 보시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은 256만 원, 300인에서 500인까지는 279만 원, 예. 294만 원, 1000명 이상은 318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70만 원, 금융보험업이 좀 높으니까 328만 원. 이것이 이제 그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눴을 때 월 얼마 정도 되느냐를 나타낸 겁니다. 이 상여금 포함한 건가요? 네, 상여금 경우에는 이제 그 월별로 나눠가지고 12로 나눠서 계산한 포함되는 거니까 거군요. 예, 연봉 나누기 실수령의 12로 기준으로. 예, 그렇습니다. 연봉 나누기 12로 하시면 됩니다. 자, 290만 원 평균 290만 원 작년보다 4.5% 올랐대는데 이것만 보면은 그렇게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얘기야 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고.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택도 없는 얘기인데 저는 경청에서 저런 자료를 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뭔가 잘못된 거죠. 예, 이 조사 방법을 보면 금방 발견이 됩니다. 예. 왜 잘못됐는지. 경청 회원사 6,000개 정도의 기업을 표본으로 해서 임금 협상에 타결된 6,000개사를 표본. 근데 대상이 전부 다 1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예. 그다음에 말하자면 대기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뭐 한 중소기업 치고는 좀 그래도 탄탄한 그런 기업 또는 뭐 중견기업, 대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편이나 이메일 뭐 이런 전화 등으로 해가지고 예.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이 414개사. 6,000개 중에서 예, 414개사. 414개가 했죠. 답을 보내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과연 이거 표본이 대표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400몇 개, 410개 되는 데는 그래도 자기들이 임금이 좀 높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있게 낸 거죠. 내세울 만한 좀 데인데. 작다고 생각되는 것은 말하자면 감춘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다 또 플러스 해가지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 이것이 이제 대기업 근로자들과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숫자별로 가중평균 되다 보니까 대기업 근로자의 높은 임금이 과대 반영되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측면까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떤 표본의 문제, 그 다음에 대기업 고임금 사업장의 임금이 과대 반영된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 통계는 진짜 그 흔히 통계 오류 중에 가장 기본적인 어떤 표본 설정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이 조사 대상이 돼도 400몇 개라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번듯한 네. 소위 이제 대졸자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규모가 네. 있는 대기업들일 텐데 네. 사실 너무 높아요. 그렇죠. 이쪽에만 보면 너무 높습니다. 뭐 경청이니까 경청에서 이 조사 자료를 발표했으니까 예. 뭐 경청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률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고 싶은 그런 예. 심정이 아마 깔려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일제히 보도되고 나서 반응이 재밌습니다. 도대체 예. 어느 나라 얘기냐라는 것이 우리나라 이 네티즌들의 주된 반응이었는데 어. 일본에서 또 재밌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그 네티즌들 얘기가 일본 지금 대졸 초임이 한 20만 엔, 월 20만 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200만 원이. 예, 환율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월 200만 원 되는데 이 290만 원을 지금 엔화로 환산하면 31만 엔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물가 수준이 일본이 우리보다 한 1.5배 또는 2배 높다고 치면은 1.5배만 쳐도 46만 원이 나옵니다. 예. 일본 대졸 초임의 2배 이상을 받는다. 한국으로 취업 가자. 이런 반응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도 일본 대졸자들은 요즘 그래도 해피해요. 뭐 워낙 취직이 잘 되고. 네, 그렇습니다. 급여는 사실 한국 대졸자보다 절대 금액이 작다는 것이 넌센스잖아요. 국민소득이 훨씬 우리보다 그렇죠. 높은 나라인데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 현대차가 너무 많이 준다. 토요타에 비기면은
절대액수가 도요다가 더 작다 이런 그건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이거든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 특히나 우리 금융 쪽에 보면 월급들을 너무 많이 줘요. 그래서 저는 금융업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늘 참 개탄을 합니다만은 물론 이제 임금이 이렇게 일부 대기업에서 높게 붙는 말하자면 이유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뭐 여러 가지 탐색 비용을 미리 지불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좀 높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그 높은 부분을 얘기한 거죠. 저 높은 부분이 예. 과도하게 반영된. 예, 오늘 어떤 조사에 따르면 또 뭐 전체 급여 소득자의 48%가 200만 원 뭐 예, 그렇습니다. 그 이런 통계청 통계도 조사인데요. 예. 임금 근로자를 따져보니까 그 전체 근로자,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의 예, 11%는 100만 원 미만, 그 다음에 36% 정도가 100에서 200만 원 사이. 임금 근로자의 11%가 100만 원 미만이라 그러면은 그건 최저임금입니다. 미만입니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시간제, 파트타이머나 타이머, 뭐 예. 그러니까 주당 뭐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적게 근무하는 사람들 경우겠죠. 그래서 그 전체 48%가 예. 200만 원 미만인데 무슨 소리냐?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대졸 초임 얼마 이거를 정확히 전수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게 2009년도에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바로는 2,355만 원, 그러니까 월 196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2009년도니까 이보다는 좀 올랐습니다. 고용정보원에 조사한 게 얼마요? 2,355만 원 연봉 기준으로 월 196만 원. 대졸자의 초임. 전체 평균 초임이 예. 이것도 아마 전수조사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표본조사를 했을 텐데 2,300만 원, 그러니까 약 196만 원, 2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이게 2009년이니까 뭐 그거보다는 지금 많이 올랐겠죠. 그리고 올해 그 한 취업 포털에서 조사한 거로는 대졸자 대기업이 한 31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한 21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임금 문제는 누구나 민감합니다. 기존에 다니고 있는 사람도 민감하고 네. 예, 취업 희망자도 민감한 사실 그 통계라면 아마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을 법한데 그죠? 그렇죠. 그 뭐 납세 실적이 뭐 말하자면 납세를 충분히 할 수 있죠. 처음 세금을 내는 애냐 뭐 몇 번 연속해서 냈냐 따져서 처음 세금을 낸 사람들의 통계를 계산해 보면 대강 나올 거고 급여 소득자 코드가 다 있으니까. 바로 그 점에서 이제 많은 학자들 또는 연구소들이 국세청에서 그 자료를 공개해라. 기본적인. 뭐 이름을 개인 자료 공개가 아니라 그런 그 로데이터를 공개하라고 하는데 국세청이 그걸 내놓지 않습니다. 뭐 홍길동 이런 건 빼고 공개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거죠. 네, 땡땡땡 뭐 땡땡 1, 땡땡 2 뭐 이렇게 나이대별로 숫자로 공개할 해도 수도 있는 되고. 거고요. 뭐 남녀별로 공개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꾸 이제 어떤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서로 억측이 왔다 갔다 하고 만약에 노총에서 만약에 이런 조사를 했으면 또 낮은 쪽으로 아마 발표를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아마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성비제 뉴스는 특히 젊은 사람도 많이 보시니까 사실 대학교 졸업하고 뭐 금융회사 이런데 뭐 연봉 뭐 4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가까이 받는 직장도 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참 양복 탁 맞춰 입고 넥타이 멋지게 매고 반들반들한 예? 그런 거를 탁 걸어서 출근하고 이 어릴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정말 뭐 허들의 일처럼 보이는 그런 직장에 들어간 친구들하고 얼마나 다를까요? 저는 그 인생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졸 초임으로 우리 인생은 무슨 서열이 매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제기자 오래 하면서 쭉 그 대한민국 부자들도 많이 보고 대한민국 직장인들을 관찰하는 게 제가 지난 32년 동안 기자하면서 본 일인데 처음에 대졸 초임 받고 들어갈 때 아주 번들번들한 그런 금융사 이런 데 취업한다고 해서 절대로 20년 후에 어떤 성공적인 그 월급 장의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어떤 통계 있어요? 네, 그 노인 빈곤율 문제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예. 해봐야 됩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자, 이거 먼저 보시죠.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 통계청에서 그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해가지고 해마다 한번 발표하는 것이 있는데 예. 이 작년 기준입니다. 4억 3,025만 원. 이것이 바로 50대 자산, 총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 금융자산, 부동산, 그 다음에 기타 자산 이렇게 따졌을 때 4억 3천만 원, 그러니까 50대 가장 많은데 요는 30대와 40대, 60대를 딱 비교를 해보니까 30, 40대보다 60대가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저거를 65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작년 조사에서는 60세 이상으로만 나왔는데 그 재작년 조사에서는 65세 이상으로 나온 걸 봤더니 2013년 기준으로 2억 8천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으로 봐도 적지 않은 자산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이니까 물론 저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을 가진 분도 있고, 뭐 훨씬 적은 자산을 가진 분도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이 최근에도 뭐 계속해서 보도라든지 뭐 방송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심지어 2006년에 우리나라 통계가 포함된 이후에 10년 연속 압도적인 1위. 노인 빈곤율이 몇십 프로 되는 거로 되어 있었죠. 49.6%입니다. 그 노인의 절반이 빈곤 둘 중 하나가 계급이라는 빈곤이라는 건데. 빈곤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빈곤은 이제 우리나라 소득 쫙 일렬로 놓고 예. 봤을 때 한가운데 50번째 100명이라고 치면은 50번째 소득의 50%. 중위소득의 50%. 그 말하자면 캐시 베이스의 소득만 소득으로 그렇죠. 보고 지금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1,118만 원이 되는데 노인의 절반이 이 1,118만 원에 미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나라 노인 복지 뭐 지하철 무상인 서비스라든지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각종 뭐 의료보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제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자, 이게 소득만 놓고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우리 이렇게 이만큼 살만할 나라가 되는 게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인데 보상해줘야 되는 그 말도 물론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자산이 빠진 소득만 갖고 지금 당장 벌어들인 소득만 갖고 따지다 보니까 빈곤율이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60세 이상의 그림을 한번 더 보여주시죠. 60세 이상에 보면은 저게 이제 금융자산, 부동산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금융자산, 부동산 중에 상당 부분이 30대로 이제 이거 넘어가 있죠. 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결혼을 시키고 하면서 조금씩 떼주거나 뭐 결혼 비용을 지원하거나 해서 60세 이상에서의 분은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사실은 30대에 엎어져 있는 거고 60대에서 지금 60세 이상이니까 60대의 예를 들어 재산 분포 70대, 80대 이렇게 가면 급격하게 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실은 그 자산이 이제 40대, 50대로 엎어지게 되는 거죠. 넘어오게 되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60대를 지나서 70대, 80대로 가면 사실은 이제 그때는 30대, 40대로부터의 무슨 용돈이라든지 무슨 이전 소득이 사실은 굉장히 느는데 그렇죠. 노인들은 이걸 다 숨기죠. 뭐 그거야 사적인 이전 소득은 알 수가 없죠. 노인들은 아니 뭐 조사원이 가도 거짓말을 해요. 아니 아들이 용돈 안 준다 그러면 안 준다 그러면 그만이고 이놈 자식들 불효자식이다 그러면 뭐 그때만 하면 용돈이 나오니까. 그리고 저 그림에서 또 한 가지 유념을 해야 될 게 부동산 자산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부동산 자산이 2억 6,553만 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 중에 한 80%가 부동산에 잠겨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집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60세 이상 노인들 중에 70%가 자가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에 있는 전세 제도가 있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들이 소득이 없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가처분소득 측면에서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노인들과 비교했을 때 적지 않다는 그 역으로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노인 부부가 월세 $1,000짜리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 남짓 되는 월세에 산다고 치면은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소득이 있건 연금을 받건 말건 간에
$1,000를 지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반면에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월세 지불 필요가 예. 없죠. 그만큼 가처분 소득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있는 볼수 건데 있죠. 예. 사실 근데- 있는 건데 근데 없는 것처럼. 그게 예. 계산이 안 되니까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거죠. 사실 노인 빈곤율이 49%다는 얘기는 어느 뭐로모나 넌센스인데 그동안에 통계청에서 좀 무비판적으로 예. 이제 그런 서구의 어떤 그런 통계 기법을 가져와서 그대로 써왔던 거죠. 그래서 노인 빈곤이 마치 노인들에게 이 대한민국은 지옥같이 인식되는 그런 어떤 오류들도 많았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잘못된 정책을 낳고 그런 것들이 잘못된 복지제도를 설계하게 만들고 이제 이런 악순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영기 위원하고 노인빈곤 문제 그리고 이 대졸 초임의 급여라고 발표된 290만 원이 사실은 굉장히 그 통계적으로 허술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이다. 또는 통계 해석이 잘못된 것이다는 그런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산 있어요? 갤럭시네?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와. 맛있는 거. 잠깐, 아빠 계산 좀 할게. 아빠 거의 다 왔어. 잠깐만. 계산은 심플하게 삼성페이로 샥. 삼성